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2월 4일 새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네,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이제 글을 써가지고요. 대문이나 출입구에 붙이기도 했죠. 이 입춘 맞이해서 기운을 빌고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라고 이렇게 기원한 거예요. 네, 각 지역마다 입춘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남 창녕군 영산에서는 이날 새알심을 넣지 않은 팥죽을 끓여 먹고 집안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이날 보리뿌리가 내리는 날이라 보리밥을 먹어야 좋다고 해서 보리밥을 먹기도 했어요. 네. 함경남도 북청 아시죠? 이게 북청 물장수. 저는 옛날에 그 개그 코너가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이 물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먹었다고. 역시 이제 북청이 물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잡곡밥 대신에 흰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입춘이 돼야 비로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명태순대를 해먹는다고도 하고요. 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입춘을 기리고 1년 동안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하는 풍속이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입춘이라고 하니까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도 입춘을 맞이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청취자분들 찾아갈게요. 그러면은 2월 4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오늘은 또 코가 문제네요. 투데이마다 투데이 데일리 방송이다 보니까 투데이마다 이제 컨디션이 다릅니다. 오늘마다 컨디션이 다르다 이거죠. 내일은 또 어떤 컨디션이 있을지. 내일은 안 오죠 제가. 그러네요. 맞네. 아쉽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입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입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날씨도 그렇고 체감할 수는 없지만 그러게 아직 너무 추워요. 진짜 이제 봄이 오긴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춥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왜냐면 아직 겨울인 것 같으니까요, 저는. 어땠습니까? 그 최저 온도 서울이 영하 18도는 전 굉장히 오랜만에 보았거든요. 저는 천안에 있다가 서울로 가니까 진짜 서울 확연하게 추워요. 진짜 천안보다 더 추워요. 진짜 그러니까. 막 찢어질 것 같은? 살갗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럼 왜 나갔어요?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일이 있다 보니까. 네. 자, 옥시 이제 봄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옥시 씨는 이제 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새로운 옷을 다시 옷장을 꺼낼 때가 됐다. 옷장에서 옷을 꺼낼 때가 됐다. 봄옷, 샤랄라하게 뭐 이렇게 파스텔 톤의 여성스러운 그런 옷들. 겨울에는 잠바만 입고 다녔다면 이제 좀 뭔가 패셔니스타답게 그런 옷이 바뀌죠. 봄이 되면. 그런 설렘이 있죠. 이쯤 되면 제가 뭐 드립으로 옥시를 좀 괴롭힌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없네요. 그리고 저 혼자 그냥 민망하고 끝나네요. 이거. 그렇죠. 저한테도 물어봐야죠. 네, 순철 씨는 그러면 봄에 뭐 하세요? 봄에 뭐 하냐고요? 봄을 하면 어떤 생각 드냐고요? 네. 봄처녀 제 오시네 이런 생각이 난다. 노래가 생각나요. 노래가. 봄처녀? 봄처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입춘이 굉장히 명절다운 분위기를 좀 냈던 것 같아요. 팥죽도 해먹고 명태순대도 그렇죠. 해먹고. 그 집에 팥죽을 집에 뿌리면은 그 나중에 청소를 어떻게 하죠? 액막이라고. 청소도 하긴 하는데 청소하겠죠. 빨간 팥죽 아닙니까? 액막이 귀신이 빨간색 싫어한다고. 그래서 액막이 한다고 이제
동지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입춘에 한지는 몰랐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 요즘에는 입춘을 이렇게 챙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입춘에 각 지방마다 이렇게 먹는 음식도 따로 있었고 또 풍습도 따로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물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오키 씨는 개인적으로 물을 안 좋아해요, 사실. 그 무밥 해 먹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무밥. 무밥.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물을 먹어야겠다 이거죠. 물을 주세요. 물이 아니라 물로 착각을 했네. 물을 먹으면 늦지 않는다 그래서. 네네. 무. 그래요. 음식이 아닌데 물은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무는 좋아하시는군요. 무밥 좋아하시고 무김치 좋아하시고. 네. 네. 억지로 대답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혼자만 먹지 말고 저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밥 같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옛날처럼 굳이 먹는 걸 찾아 먹지 않아도 입춘인 오늘은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에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올해의 시작은 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가 이제 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개인적으로 건강은 이미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나요? 이미 버렸어. 고지혈증도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좀 쉽지 않네요. 하여튼 그런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키 씨는 어때요? 저는 금전운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입신양명의 금전까지. 네, 아주 많이 벌어야 빨리 결혼을 욕심의 하니까. 표상 오키 씨.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말이죠. 올해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딱 잡아놓고 올해 계획을 딱 짜는 거예요. 오늘 하나 계획 딱 짜가지고 바람을 좀 어디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거보다도 좀 한자니까 그것도 한자를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바람들 이렇게 딱 써서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딱 새겨놓는다던가 그러고서 다시 한번 올해 계획을 좀 짜보시고 올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왜냐면 곧 있으면 진짜 음력설이 다가오지 때문이 말이죠. 자, 오늘 좀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재 육성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권순철의 전통시장 특집 계속됩니다. 오늘은 전국 여러 곳을 여행을 할 거예요. 전국의 광역시에 위치한 전통시장 소개해드릴게요.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만해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 들려드리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술이 아니네요. 지긋지긋했는데. 네. 자,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 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과학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이공계 기평상 그리고 이 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공계 학과에 입학해서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를 해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네. 우수한 과학 인재가 이공 분야보다는 의대나 법대 등으로 몰리거나 해외로 떠나게 되는 것을 탓할 수만도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나라도 아마 그렇게 선택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대로 오기 씨도 문과죠? 네. 문과라서 법대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앞장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계획을 통해서 지난해 180만 명이었던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오는 2020년까지 220만 명으로 40만 명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고요. 2017년까지는 세계 상위 1%의 정상급 과학자도 300명까지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 꿈은 과학자야. 이게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구인을 하는 기업과 구직자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과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산업 현장 실습 프로그램 시행 대학을 지난해 13개에서 2020년에 60개까지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고용존을 통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와 연계해주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청소년과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창업 교육도 보다 확대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기술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마인드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요. 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등의 기술 창업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비주쿨 대상학교를 2014년 200개에서 2020년에는 500개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집중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 기술 창업 스쿨도 2014년 16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확대합니다. 네, 무엇보다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지고 튼튼해져야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내고 네.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기본이죠. 들고요.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계획에서는 이공계 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계열 전공 교육 시간을 이전보다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 방법을 보다 최신화, 전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해외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글로벌 현장에서의 학습 기회도 제공한다고 하고요.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나 집단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육성을 통해서 대학에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나 학생,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많아요. 그렇죠. 좀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의 연구 환경이 더 좋아져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네.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네. 맞아요. 네. 대학에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각종 산업체나 기업 연구소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도 궁금하네요. 네, 과학기술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인의 재교육은 R&D 아카데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대학 교원이 기업 연구소에 채용되거나 산업체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 교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번 계획이 내실화 있게 추진된다면 과학기술인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 없이 체계적인 경력 개발과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전 이제 아까 야구 좋아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야구에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주면서 발전을 하고 있듯이 네. 국내에서도 이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좀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해외 우수한 인재를 유치를 해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을 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해외에 우수한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도 이뤄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인턴 기회도 제공되고요. 연구과제 개발을 기획하고 선정, 평가할 때 해외 연구자를 참여시키는 등 해외 연구자 간의 국제 공동 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과학기술 분야가 말이죠. 수학이나 과학이 기본이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네. 오키 씨는 어릴 적에 수학, 과학 잘했습니까? 전 못했습니다. 오키 씨는 어땠나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수학 점수를 보지 않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학, 과학이 청소년들에게 참 어려운 분야예요. 예. 오죽하면은 수학 포기자라고 해서 수포자, 과학 포기자는 과포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네. 이 청소년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더 많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가상실험 등 창의적인 체험과 탐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과학기술 분야의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음. 저가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때만 천재. 초등학교 때까지만. 초등학교 때 누구나 1등한다. 아.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 꼴찌도 존재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어쨌든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이나 과학이 정작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내용이 너무 달라서 좌절하거나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이공계 필수 교육이 대학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누나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네. 자,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섬이나 산간 지역의 소규모 학교 등 영재 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첨단 미래형 사이버 영재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이를 통해 영재 교육을 제공하고 영재 교육원과의 연계도 추진됩니다. 체계적인 영재 교육을 위해서 학년이 없는 제도로 영재를 발굴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영재들이 많이 발굴돼서 지역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 계획을 살펴보니까요. 과학기술인의 이 처우가 개선된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던데.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내가 일에 대한 보람과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처우가 나쁘다면 약간 좀 동기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연금 수령액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높이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인의 처우가 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적에는 장래의 희망이 과학자나 발명가, 로켓이나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아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막 TV에 컴퓨터 비슷한 것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남자애들이 막 붙어서 봤어요.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수학, 과학을 잘해도 공무원이나 의사, 어릴 때부터 이제 취업이나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벌써 공무원이나 의사를 꿈꾸는 이런 현실이 됐다는 게. 아까 저희가 이제 식당 가서 점심 먹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그 나이 드신 분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낭만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보이신데 같은 젊은이들 봤을 땐 낭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참 안타까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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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른이 잘못한 거겠죠. 그러게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취업이나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는 게. 그래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를 극복하려면 과학기술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업적과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요.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를 해낸 만큼 그에 맞는 대우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참
정이 가는 내용이네요. 정. 정부에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을 했고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계획이 잘 추진돼서 가까운 미래에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 수학자, 발명가 같은 꿈도 자유롭게 꿀 수 있고 어른들도 기꺼이 그런 꿈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통시장 특집으로 서울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광역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광역시라면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있는 시장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먼저 인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가깝기 때문에 광역시 중에 네. 첫 번째 시장 인천에 있어요. 바로 인천 신포국제시장입니다. 신포국제시장? 그렇습니다. 이 신포자가 들어가는 만두 가게가 있잖아요. 체인점. 이게 닭강정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요. 이 인천은 제가 들어봤어도 신포국제시장 이거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없긴 해요. 거기가. 그럼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네,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신포국제시장은 인천의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개항의 역사와 함께 이 100여 년이 넘는 시장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신포시장에서 신포국제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신포국제시장에도 역시 유명한 먹거리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닭강정. 만두도 있네요. 네, 만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 해요. 내 말을 안 했는데. 그 가게 이름이 여기서 따온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만두집이. 맞습니다. 아무튼 네. 닭강정과 만두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닭강정은 달콤하고 만두는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잖아요. 신포국제시장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인천에 화교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화교 문화권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화교 문화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죠. 네네네. 짜장면이 제일 먼저 들어온 도시가 인천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포국제시장도 화교 문화권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색만두나 공갈빵 등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포국제시장의 닭강정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줄 서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해봤는데 네. 페이스북에 그래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이 줄이 이렇게 길다. 아 그래요?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네. 식어도 이제 바삭바삭함이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 속초에 있는 강정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특징이? 속초에 있는 강정도. 나 이제 신포는 또 다른 맛이 있죠. 여러 가지 맛이 있고 또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강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아, 예. 그래요? 또 이게 궁금해지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다른 먹거리가 뭐 있죠? 네, 칼국수와 보리밥, 그 칼제비, 납작만두, 그리고 호떡, 매운 돼지갈비찜 등 대구에 서문시장에 가면 먹거리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게 납작만두라고 하길래 이게 인천에도 있나 했었는데 대구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대구로 넘어갔습니다. 네. 서문시장은 이 조선 중기부터 형성이 된 시장으로 옛 이름은 대구장이었다고 해요. 대구장은 조선시대의 평양장, 강경장과 함께 전국 3대 장터 중 한 곳이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었는데요. 지금도 주단이나 포목 등 섬유 관련 품목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이 원단 시장입니다. 네, 대구 서문시장은 2005년에 큰 화재로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012년에 새 단장에서 다시 개장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많은 이들이 대구 서문시장을 다시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달라진 서문시장의 모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네, 대구 서문시장도 유명하지만 최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화 때문에 큰 유명세를 떨치게 됐어요. 영화에 네. 나왔어요? 네. 뭐죠? 모르나 시장이에요? 봐요. 네.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네.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큰 흥행을 기록을 하면서 네, 엄청 흥행했죠. 영화의 배경이 됐던 부산 국제시장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됐는데 국제시장은 1945년 광복 후에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전시물자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자리를 장터로 삼으면서 시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 한국전쟁 후에는 피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활기를 띠게 됐고요. 네. 이 미군의 군용물자와 함께 부산으로 밀수입됐던 온갖 상품들이 이곳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네. 일명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는데 돗대기 시장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아니, 돗대기 시장이냐? 뭐 선생님들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네, 돗대기 시장으로 불렸다고 하죠. 이 부산 국제시장은 영화 때문에 더 핫한 곳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국제시장에 가면요, 이 구제시장 골목, 팥빙수 골목, 화장품 골목, 먹자 골목, 소풍 골목, 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네. 그 유명한 씨앗 호떡. 진짜 맛있죠. 씨앗 호떡이 있고. 네. 삶아낸 당면에 여러 고명과 매콤한 양념을 얹어서 먹는 이 비빔 당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유부주머니. 네. 이 부산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부산 국제시장에 가시면요, 영화 촬영지였던 곳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가게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전통시장에 가면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전통시장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젊은 지역 예술인들이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된 건데요. 예술을 맛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춘들의 열정이 가득한 광주 대인 예술 야시장입니다. 예술이 있는 시장이라 뭔가 예술과 전통 시장이 어떻게 어울릴지 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 광주 대인예술 야시장은 전통 시장에서 어떻게 예술 시장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네, 대인시장은 1959년 5월 공설시장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할 당시에는 광주역과 광주 공영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위치를 해 있어서 항상 인파로 붐볐던 곳이라고 해요.
하지만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이전하고 터미널과 광주역도 위치를 이전하면서 점차 활기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침체돼 있던 시장에 2007년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2008년 광주 비엔날레 복덕방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장에 빈 상점이나 공간에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입주하면서 예술시장으로 점차 변모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 빈 공간에 예술인들이 입주를 한다. 그럼 싼 가격에 예술인들은 또 예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기발한 생각인데요. 기발한 생각이죠. 네. 이 대인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서 지역 작가들이 직접 그린 벽화 그리고 작품들도 만나볼 수가 있고 네. 작가들이 직접 만든 장신구나 인형 등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좌판들이 특히 유명을 해서요. 네. 이 대인시장을 광주의 명물로 만들게 된 대표적인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광주 대인시장에는 야시장도 열리고 있는데요. 매월 둘째, 넷째 주말에 대인시장에 가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거리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 대인시장에 있는 예술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예술 야시장이 열리는 둘째, 넷째 주말에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전과 울산의 전통시장도 각각 좀 소개해드릴게요. 대전에는 중부권 최대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전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이름도 좋죠? 네.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앙시장인가 봐요. 대전중앙시장은 그 규모도 크고 시장 안에 귀금속거리, 한복거리, 생선 건어물거리 등이 각종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어서요. 특히 볼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에도 많은 전통시장이 있지만 이름부터 독특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이 남창 옹기종기시장입니다. 옹기종기시장. 옹기종기 모이나 봐요, 사람들이.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3일과 8일에 5일장이 열리는데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이 더욱 커지고 각종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통시장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힘드네요. 네. 순철 씨의 전통시장 특집 덕분에 꼭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 리스트가 생겼어요. 어디인가요? 광주 그 예술 대인시장 네, 거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통시장 특집을 해봤는데 내일도 이어집니다. 네. 내일은 이창훈 씨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요. 내일은 이창훈 씨가 소개하는 시장 둘러보고 올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오늘 살펴볼 작품은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림 읽어주는 여자 누드 특집, 오늘은 제가 어제 말해드린 대로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그려진 지 300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두 작품은 아주 비슷한데 아주 상반된 평가를 받아서 역사적으로도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로써 이제 4번째 누드 특집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좀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이 올랭피아는 실제 여자, 게다가 매춘부를 모델로 해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네의 그림으로 소개했던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 기억하시죠? 네. 그 작품은 이 정장을 갖춰 입은 부르주아 남성과 홀딱 벗은 매춘부가 함께 있는 그림으로 당시 이 사회를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 큰 비난을 받지 않았던가요? 네, 그때 이미 한번 사회적으로 홍역을 치른 마네가 이번에도 또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네. 이번에도 또 네, 풀바디의 점심 식사와 더불어서 마네의 여러 그림의 여자 모델을 맡았던 빅토린 웨랑이 역시 이번 그림의 모델이고요. 올랭피아는 프랑스 소설 동백꽃 아가씨에 나오는 매춘부의 이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춘희로 알려진 이 소설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탄생하게 된 원작 소설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가수 이미자 씨가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죠. 해일 수 없이 네, 이런 노래죠. 네, 그 노래. 이 우리나라의 노래 모티브까지 준 작품이군요. 네, 그렇죠. 이 빅토린 웨랑은 진짜 직업이 매춘부는 아니었고요. 단지 화가를 지망하는 그림 모델이었어요. 네. 하지만 마네는 그림 속 장치들을 통해서 자신이 매춘부를 그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65년 이 작품을 살롱잔에 출품했을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요. 예. 그만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작품입니다. 여전하도 이 그림을 보기 위해 모였지만 보고 나서는 비난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자 모델이 못생겼다면서 여자 고릴라라고 비하하기도 했고요. 또 언론과 비평가들은 천박하고 뻔뻔한 작품이라면서 출산을 앞둔 부인과 양가의 교수들은 피해가야 할 작품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어로만 공격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을 훼손시키기까지 했어요. 관람객들이 지팡이로 그림을 마구 두드려대는 등 소동이 자주 일어나서 주최 측은 이 그림을 제일 마지막 전시장 문 위에 어두운 벽에 걸어놓고 눈에 잘 띄지 않게 손에 닿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예술 작품인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비판이나 비난할 수 있지만 훼손은 좀 너무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자 고릴라라는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에 큰 충격을 받은 마네는 더 이상 여자의 누드화를 그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래요. 충격 많이 받았네. 이 작품은 침대 위에 누운 여자가 왼손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는 자세 등 진짜 티치아노의 작품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티치아노는 당시에 추앙받고 마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는 역시 이 그림의 주인공은 여신이냐 여자냐 이게 이제 큰 문제로 자리를 잡았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였나 봐요. 근데 요새는 이제 여신이 남발되고 있죠. 그냥 예쁘면 다 여신이래요. 아, 국민 여신 막 이런 칭호가 막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신전 꽉 찼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신전 꽉 찼다. 네. 아무튼 19세기 프랑스는 가장 풍기 단속이 심했던 때였어요.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물랑 루즈가 생겨나는 등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 훈육할 때도 말이죠. 너무 막으면 더해요.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오히려 이제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휴지를 뽑는 행동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네. 뽑지 마 이러면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뽑게 놔두고 별게 아니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억누를수록 더 심해지는 법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마네는 겉으로는 멀쩡한 돈 많은 남자들이 뒤로는 매춘부를 만나러 다니는 그런 공공연한 사회의 비밀을 그림으로 대놓고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네의 그림을 비난한 사람들은 그림 속 매춘부와 같은 여성에게 돈을 주고 꽃다발을 줬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욱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 그림을 비난했던 거고요. 풍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생각할수록 참 재밌습니다. 네. 같은 누드의 여성이라도 여신이라면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네. 인간 여자라면은 비난을 했다는 거. 이게 참 뭐 양면성, 인간의 양면성 보여주는 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실제 여성 모델을 데리고 누드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는 여신이다라고 얘기하면 화가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이건 뭐 진짜 훌륭한 그림이다. 뭐 못생긴 게 뭐냐 여신 다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감격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신화속 여신의 누드는 벅찬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실제 여자의 누드는 어딘지 모르게 보기에 불편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술은 고상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네가 누드화에 덧입혀진 신화라는 한꺼풀을 벗겨내니까 여자의 누드를 예술품으로 감상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누드화를 관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요. 딱 그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사람이 문제지 그림이 무슨 문제를 시켰을까. 네, 그러게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해설 들어볼까요? 마네의 올랭피아는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올랭피아 작품의 여자 자세는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길게 누워있는 여인은 오른팔을 쿠션 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치아노가 그리스 로마 신화 여신인 비너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반면 마네가 그린 여자는 매춘부입니다. 여자가 매춘부라는 사실은 그림 속의 여러 가지 장치와 상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올랭피아는 비너스만큼 얼굴이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이 커 보입니다. 몸매도 평범합니다. 목에 검은 끝목걸이를 해서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처럼 한쪽에 금팔찌를 차고 있지만 비너스를 상징하는 장미 대신 머리에 당시 매춘부들이 즐겨하던 장신구인 난초를 꽂고 있습니다. 또 비너스의 몸치장을 위해 옥교에서 옷을 찾던 백인 하녀들 대신 올랭피아에서는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올랭피아에게 전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위층 신사가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흑인 하녀는 유럽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면서 유색 인종이 노예로 등장한 현실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랭피아는 한쪽 발에만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순결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는 충성심을 상징하는 강아지가 비너스의 발끝에서 편안하게 웅크려 자고 있었지만 올랭피아의 발끝에는 검은 고양이가 검은 배경에 숨어있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잔뜩 치켜들면서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는 서양에서 성적 방종과 음란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로 매춘부임을 알 수 있는 이 여자는 당당한 시선으로 관람자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의 누드화는 신화 속 여신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신도 아닌 현실의 매춘부가 부끄러운 기색 없이 관람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비난한 이유는 매춘부를 그려서가 아니라 매춘부들과 향락을 즐기던 자신들의 공공연한 사생활과 당시 현실을 마네가 적나라하게 드러내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성사회와 전통적 고전미술에 반하는 작품을 그린 마네는 그래서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네는 자기의 그림을 여신이라면서 포장하려 하지 않고 실제 인간상을 담고자 했던 화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대단히 용기 있고 혁신적인, 저보다 훨씬 용기가 있네요. 네. 그런 화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실제를 묘사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올랭피아로 재해석한 마네는 말이죠. 그럼 어떤 화가일까요? 그러게요. 어떤 화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봐. 네, 한번 생각해봐라고 반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봐요. 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네의 문제적 그림이었던 올랭피아를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지의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좀 섬뜩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해서 바로 독이 되는 부모라는 주제인데요. 요새 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요새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이국지의 정보톡톡.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고충을 조사해 기사화했던 적이 있는데요. 부모 욕심 때문에 불행한 아이들, 고학력 부모일수록 악영향 많아라는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부모에게 분노하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서울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박모 씨는 최근 고등학생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사립 명문고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딸이 욕설 2글자를 메시지로 보내온 거죠. 박 씨는 공부 잘하고 착한 내 아이가 왜 하는 생각만 들 뿐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당시 받은 충격을 떠올렸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자녀의 성적 등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욕심이 자녀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부모에 대한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요. 지방의 한 교육청이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들의 일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욕심대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이들의 분노와 절망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A군의 일기는 A4 용지 2페이지에 학교, 학원, 집을 돌며 종일 공부와 숙제에 시달리는 자신의 뺑뺑이 일상을 절망적인 어조로 적어놓았네요. A군은 나는 오늘도 학원, 숙제에 치여 밤 11시에 잠이 든다. 내 꿈은 뭐지? 엄마가 원하는 예일대? 이렇게 말하며 영어 숙제를 하는 나를 엄마는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자살을 기도하다 살아난 사람인 양 입시에 지친 학생들이 자살한다. 나라가 바뀐다는 듯한 희망을 가지고서라고 적었습니다. 또 B양의 일기는 온통 죽음이란 단어로 가득했는데요. B양은 요즘 집에 오면 숙제 때문에 너무 바쁘다.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나도 정말 힘든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며 요즘 죽겠다. 이러다 우리 모두 시험지에 파묻혀 죽을 수도 있겠다. 제발 국가 성취도 평가가 빨리 끝났으면 이라고 적었습니다. C군은 일기에서 밤 12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학원이 뭐가 좋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망할 놈의 선생님이 이 학원이 좋다 저 학원이 좋다 말하니까 엄마들은 애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들을 반쯤 죽여놓는다며 온 사방 곳곳 좋다는 학원만 바꿔서 다니는 내 인생 그게 바로 나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D양의 일기는 학원이 실은 11가지 이유로만 채워졌네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숙제가 많으니까 등의 이유를 적어내려간 D양은 학원은 스트레스를 공급하는 곳이다.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라면서 어른들에게라며 적은 추신에서는 야 이 못된 어른들아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죽는 줄 아니? 우리가 무슨 스트레스 먹는 스펀지냐?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썼답니다. 한편 대구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를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사는 4개 초등학교에서 학년별로 하나급씩 표본 추출해서 총 472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부모의 호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자기 아빠를 아빠,
아버지 등 중립적 어휘나 멋진 아빠, 사랑하는 아빠 같은 긍정적 어휘로 휴대전화에 입력해 놓은 경우는 82.2%, 엄마는 엄마, 어머니를 포함해서 예쁜 엄마, 사랑하는 엄마 등 긍정적 어휘가 79.3%였습니다. 대다수인 약 80% 정도가 좋은 어휘를 쓰고 있는 거죠. 다만 반면에 소수이긴 해도 아빠, 엄마를 적대시하는 호칭도 꽤 있었는데요. 아빠는 늑대, 악마, 잠꾸러기 대마왕, 담배사랑, 대왕문어. 엄마는 나쁜 엄마, 대왕오징어, 마녀, 악마, 여우, 과외쌤 부인, 쇼핑맨 등으로 저장해뒀다네요.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평소 부모의 행태나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양육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때문에 우울증을 앓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양미진 상담실장은 자기 의사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아이나 유치원생들에게서도 부모의 기대에 맞추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거나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는 등 어린이 화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 고교생이 사흘에 1명꼴로 자살하고 자살 원인 1위는 가정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아이들의 불행과 일탈 배경에는 부모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고학력 부모들이 자기 욕심대로 아이들을 길들이면서 오히려 자녀 인생에 독이 되는 독친, 즉 독이 되는 부모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공개하는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부모와 벽을 쌓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평균 100을 기준으로 6년째 최하위인 74점을 기록했답니다. 이 지수는 유니세프 즉 유엔 아동기금의 행복지수 모델을 적용해서 전국 초중 고교생 6,946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산출된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을까요? 전문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선 우리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OECD 국가평균 85.8%보다 크게 낮았고요. 가정 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청소년들은 13%, 외롭다고 느낀다는 청소년은 18%로 OECD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꼽은 것도 이런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반면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 식사를 하는 비율은 59.6%로 OECD 평균 77.9%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빈도도 44.2%로 OECD 평균 60.8%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그마저도 부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은 학교 및 학원 생활 29.6%, 공부와 성적 17.9% 등 주로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부와 성적을 주제로 부모와 대화하는 비율이 높아졌고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압박 23.3%와 학습 부담 20.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네요. 부모가 아이들과 공부와 성적을 주제로 주로 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공부, 성적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부모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애가 불만을 가지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게 내 몫이야.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훈육 방법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또 어떤 부모가 독이 되는 부모인지 득이 되는 부모인지 등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불만과 분노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내일부터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딱 봐도 이런 부모는 정말 상식적으로라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모 아닌가요? 그래요. 이 특히 아동학대가 요즘 큰 사회적 이슈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신체적 학대만이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다. 이게 큰 상처가 되면서 학대다. 이런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는 준비 없이 태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태어날 줄만 알지. 근데 부모는 준비를 해야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으로 보내니까 이래.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과감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애초에 애를 가지면 안 되겠죠. 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네. 그리고 또 아이가 내 소유라는 이런 부모의 인식도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도 많이 길어지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의 돌잔치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틀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정한 게 맞다면 그 길을 가라. 우와, 되게 멋진 어머니시네요. 네, 어머님이 저보다 1살 어리신데도 굉장히 마인드가 좋으세요. 저도 그 마인드를 본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본받으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더 이상 뉴스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아이들은 밝게 키워야 됩니다. 네. 자, 2월 4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은 설 연휴로 쭉 쉬다가 목요일에 뵙겠네요. 네. 그래요. 오키 씨는 내일 오죠? 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